기후 위기를 지나서 기후 재앙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게 된 지금 다음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잘못하면 수출이 안 됩니다.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당 후보들의 기후 위기 공약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RE100 그다음에 EU 텍소노미 이런 거 우리 네. 왜 알아야 되는지, 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우리 코너를 12월 달, 1월 달에만 들으셨어도 다 알고 토론하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하는 얘기를 했는데 왜 이 프로를 듣지 않고 그렇게 예산 삭감까지 하면서 탄압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들의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SMR이 뭔지 한번 네. SMR도 지난번에 토론에서 나왔었죠. 네. 이게 뭔지 너무 훅 지나갔어요. 그래서 네. SMR 관련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기후위기와 또 연동돼 있습니다. SMR이 원전과 연동돼 있고요. 이게 소형 원자로를 얘기하는 거라서 SMR이. 자, 먼저 작년에 이걸로 좀 가늠이 되는 것 같아요. 2030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탄소 중립을 위해서 네. 탄소 배출 제로, 탄소를 100만큼 배출하면 100만큼을 감축해서 그래서 제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를 했잖아요. 네. 즉 2030 NDC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용어 나갑니다. 이거 혹시 또 나올지 몰라요. 2030 NDC 여기에 대해서 각 후보 입장이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후보의 입장 한번 살펴주시죠. 우선 그 NDC가 뭐냐? 뭐냐면 예, 그거부터. 그 파리 협정에 따라서 이제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로 가기 위한 중간 목표.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국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정하는 감축 목표, 영어로 이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의 약자로 NDC라고 합니다. 우리 얼마 감축하겠다. 네. 한국은 이거 2015년 6월에 이제 처음 그 NDC를 제출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배출 전망치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배출 전망치를 뭐 미래에 이제 얼마 낼 것에 그 비해서 뭐 몇 프로 감축하겠다, 37% 감축하겠다, 뭐 그렇게 이제 처음에 세웠는데 그럼 미래 배출 전망치라고 하는 건 되게 유동적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는 좀 절대치 방식 이미 정해져 있는 거. 그래서 이제 2017년 대비로 뭐 24.4% 줄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2020년에 탄소 중립 선언하고 그다음에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는 게 또 통과가 돼요. 그런 기본법이 있었군요. 네, 기본법이 통과되고 여기서 이제 2030년까지 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줄이는 걸로 점점 구체적이 돼갑니다. 네, 목표로 돼 있었고 작년 10월 달에 이제 2018년 대비 40% 감축.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이제 그 2019년 얘기한 게 17년 대비 24.4%, 18년 대비 26.3%였는데 이걸 이제 40%로 올린 거죠. 올렸고 이거를 글래스고 콥 26 그 당사자 총회 거기서 작년에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네네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갑자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맞아.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2050년까지 100% 줄인다고 가정을 하고 연도별로 그거 쪼개서 균등하게 선형적으로 쪼개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2050년까지 하려면 이제 2030년에는 37.5%를 줄여야 돼요. 이거 그냥 단순 산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20몇 프로 하겠다는 거 굉장히 낮은 수치였고 다른 나라들에서 그래서 좀 예의가 많았죠. 한국이 너무 이렇게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40%를 얘기했는데 이게 37.5%가 균등하게 잘랐을 때 그렇다는 거고 이게 사실 늦어질수록 뒤에 더 많이 해야지. 더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다 일단은 상황을 봤을 때 다른 나라 EU는 뭐 90년 대비 55%, 영국은 68% 이런 식이거든요. 미국도 뭐 55%. 그래서 지금 뭐
옛날에 제시한 게 너무 낮았기 때문에 지금 40%가 높이 보이지만 지금 현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그러네. 2.5% 그냥 올린 거예요. 그 네. N분 했을 때. N 그냥 2050년까지 N 나누게 해가지고 네. 계산해 보시면은 그냥 37.5% 감축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근데 이게 감축이라는 게 탄소 감축이라는 것도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쉽게 가지만 나중에 뒤로 갈수록 힘들어지거든요. 네. 줄일 만큼 줄였는데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면 처음에는 쭉쭉 살이 빠지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살 빼기 어렵잖아요. 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네. 그냥 나는 하루에 1kg씩 보름간 15kg 뺄 거야.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그 사실 우리가 IMF 겪었을 당시에 예.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 상태가 되게 좀 침체했었잖아요. 네. 경제 활동 줄어들고 그때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률이 한 18% 정도 됐다고. 아, 그 정도로 그 경제 활동이 굉장히 낮아졌을 때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네. 그 다이어트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말하자면 지금 탄소 미리- 다이어트 하는 거지 네, 않습니까? 미리 감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후보들이 이제 공약을 냈는데 일단은 좀 가장 적극적인, 그러니까 정부 제시안보다 더 많이 제시한 후보가 이재명, 심상정 두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2018년 대비 40%가 아니라 50% 감축으로 이제 목표를 상향치 조정을 했고, 그리고 2050 탄소 중립인데 원래가 이거를 10년 앞당기겠다. 네. 뭐 이런 얘기였고, 그리고 지금 탈석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네 후보 모두 뭐 석탄 발전 이거는 이제 빨리 없애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탈석탄 시점도 앞당기고 그 다음에 기후 에너지부 신설하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대표적인 기후 공약이고, 네. 심상정 후보도 좀 비슷한데 이제 2010년 대비 50% 감축을 법제화하겠다. 네. 그래서 뭐 요 수치는 기준점이 뭐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총량은 거의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 전부 폐쇄하고 기후 에너지부 신설하겠다. 뭐 이제 네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40% 감축하는 것도 그러면은 이제 2030년에 배출하는 약이 한 뭐 4억 3천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국제사회 요구하는 것이 한 3억 6천만 톤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사실 여전히 많은 거죠, 40%가. 네. 그래서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도 좀 더 이제 늘리자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재명, 심상정 후보의 주장이고,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는 좀 인상적인 게 이제 좀 더 그 지금까지 나온 답변들 보면은 네.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이 있어요. 뭐 석탄 발전소 중단하면은 이제 2억 톤 정도 줄어들고 네. 경유차 퇴출. 상용 자동차를 빼고 경유차를 퇴출해서 뭐 5,700만 톤 감축하고 뭐 휘발유차는 전기차로서 이런 좀 디테일한 그런 뭐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재명 후보 이렇고 심상정 후보 뭐 예상대로 심상정 후보 제일 세고 이재명 후보가 뭐 상향을 하긴 했지만 심상정 후보는 조금 낮은 수이고, 그러면은 다른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뭐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두 분이 비슷한데요. 이제 그 2030 NDC 감축 목표를 할 때 이게 네. 산업계 의견 수렴된 거냐? 그렇게 그래서- 얘기했어요. 예, 네. 재설계가 필요하다.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40% 감축 목표는 정치가 과학을 침범한 것이다. 이제 이런 워딩도 쓰셨고, 네. 안철수 후보도 이제 NDC 재조정 얘기를 했고, 석탄 발전소 조기 퇴출은 이제 다 찬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부 조직 개편, 기후 위기에 맞춰서 이거는 또 이제 다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재조정해도 되는 겁니까? 윤석열, 안철수 두 분은 전부 다 재조정하자고 네. 한 거네요. 이 어떻게 재조정하겠다는 건지 이게 사실 좀 구체적인 안이 없고, 만약에 이제 하향하겠다. 네네. 이러면은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이제 협정을 탈퇴해야 가능한, 이게 이제 그 제시한 것보다 후퇴할 수는 없거든요. 네. 예. 30 자발적이긴 하지만. 40%보다 그거보다 더 후퇴할 수는 없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전 세계 비난을 받게 될 텐데. 기후 악당이라고 네. 그러잖아도 우리 비난받고 있어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40%만 해도 지금 그 국제사회 요구하는 기준에 못 미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최소한 40%를 맞추면서 그 안에서 뭐 어떤 식으로 조정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목표 자체를 좀 낮추는 거는 그 시대적인 흐름, 세계적인 흐름하고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설마 이 두 분이 뭐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뭐 저는 기대를 합니다만. 네. 자, 그러면
이 그 NDC 관련해 가지고 SMR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원전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윤석열 후보가 내가 언제 원전 더 짓자고 했냐. 지금 짓다가 중단한 거만 네. 더 지으면 되고 SMR 하면 된다. 네. SMR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과 SMR 탄소 발전소 석탄 발전소는 좀 줄여 나가더라도 네. 원전을 중심으로 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이제 SMR이 그 스몰 모듈러 리액터의 약자예요.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 일단 이거는 그 용량이 지금 하는 것보다 뭐 한 30% 내지는 뭐 10몇 %까지 이제 되게 작은 겁니다. 작다. 네, 소형인데 이거를 뭐 부품이나 뭐 이런 설비들을 모듈화해서 음. 공장에서 쉽게 대량으로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원가 절감할 수 있다. 뭐 이제 네. 이런 얘기인데,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소형이기 때문에 네. 용량을 맞추려면 소형을 여러 개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소형을 여러 개 줘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서는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비용에서는 이거 논란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 완성되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상용으로 돌아가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각 나라에서 연구 중인 겁니다. 네. 연구 중인 거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언제까지 그 SMR을 몇 개 짓겠다 이런 구체적 얘기를 할 수가 안 했죠. 왜냐하면 이게 기술이 언제 완성이 돼서 언제 상용이 되고 이걸 지금 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못 한 거고 그런데 이게 그 업계나 이런 데서 SMR이 뭔가 원전의 여러 안전성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것처럼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서 네네. 이게 마치 이제 그 뭐 기후 문제도 해결하는 구세주인 것처럼 좀 약간 좀 과장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닌데 네. 요거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좀 조금 그런 과장이 섞인 표현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SMR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핵발전은 핵 연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네. 그러니까 그 위험 요소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뭐 좀 더 안정성이 강화된다고 해서 위험 물질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위험을 분산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확산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큰 폭탄 하나를 어느 한 지역에 안고 사느냐 아니면 네. 작은 폭탄 여러 개를 네네네. 곳곳에 흩어놓고 사느냐. 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SMR의 장점 중에 하나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예. 이제 전력 소비를 하는 뭐 대도시 근처에 이제 쉽게 지을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대도시 근처에? 전기 사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장점일 수 있는데 이제 송배전 같은 경우에 네. 그런데 그 중앙 집중식보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좀 이렇게 그 장점은 있겠죠. 뭐 그럴 수 네,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안정성 문제로 보면은 정말 위험을 이렇게 여러 군데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그거는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SMR 지을 수 있을지. 독일에서는 이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주의가 된 이후에 원자력 발전은 불가능해졌다. 즉 어느 지역 국민들도 그 폭탄을 원전이라고 하는 그 위험한 그게 소형이든 중형이든 대형이든 내 집 뒤에다가 세워놓고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럿 프로세싱 이것도 그걸로 핵폐기물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 파일럿 프로세싱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았다면서요? 네. 이제 파일럿 프로세싱이 이제 그 해결료를 건식으로 처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고온으로 이제 해결료를 용융시켜 가지고 거기서 다시 뭐 초우라늄 원소들을 빼낸 다음에 네네네. 그거를 이제 그냥 재처리 그냥 이렇게 소각을 할 거냐 아니면은 다시 해결료로 쓸 거냐 이제 여기서 좀 갈리긴 한데 네. 이게 완전히 아직도 뭐 이렇게 뭐 믿을 만하게 기술이 뭐 완성됐거나 네. 상용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네, 지금까지 SMR과 기후 공약 살펴봤습니다.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이종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